오늘 저희 공감 인터뷰에는 진짜 사진으로 치료를 한다, 치유를 한다. 사람을 사진 한 장으로 알 수가 있다. 좀 참 독특한 그런 컨셉인데요. 우리 백승유 작가님, 또 제가 또 형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백승유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공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아유 형님 이렇게 네.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아 저번에 그 조현심 작가님 소개로 잠깐 뵀었는데 참 제가 잠깐 들었어도 그 포토테라피라는 게 참 독특한 컨셉 같아요. 그 포토테라피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요즘 보면 네. 모든 게 테라피예요. 아, 치유. 네. 근데 제가 볼 때 세상이 많이 아픈가 봐요. 다 치유니까. 네. 뭐 아로마 테라피, 어, 뭐 미술 치료, 네. 음악 치료, 네. 뭐 사진 치료에 대한 개념인데 국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그 사진 치료, 포토 테라피가 지금 그 심리 상담사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어요. 아, 사진을 하나의 도구 개념으로. 네. 근데 저는 이제 사진가로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. 아, 그분들은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진을 도구화한다면 저는 사진이라는 장르가 메인에 있고 거기에 사람을 그 내면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형태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외형이다 이거죠. 내가 외모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 사람은 거울을 보았다든가 아니면 잘 자기를 표현되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인식을 하고 살아온 거죠. 그런데 제가 찍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느끼더라도 아주 매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바뀌죠. 자존감부터 달라져요.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바뀝니다.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외형을 가지고 어루만져주는 포토테라피고, 네네.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출판에 대한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네네. 10커트 정도의 사진을 찍은 거를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받아보면 네네.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과거의 경험 뭐 이런 지금의 관심사항 이런 것들이 사진에 녹아 있어요. 아,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치료도 그렇죠. 그린 사람의 내면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.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? 라고 던졌을 때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. 아, 사진도 똑같아요.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좀 소심한 느낌이 있는데 왜 그랬던 것 같아요? 사진에 보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?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꺼려했거든요. 라는 답변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런 컴플렉스가 있구나.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네네. 그러면 사람 바뀌는 거죠. 아, 그런 형태,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일단 두 가지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찍은 사진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하나.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외모를 찍음으로써 그 외모에서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인지, 행동, 심리학이라 해서 인식을 하면서 네.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거죠. 그런 형태의 두 가지를 포토테라피라고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거의 의학적인 용어가 조금씩 나오고 심리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혹시 진짜 남다른 좀 사진사라기 보기보다는 좀 치유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? 근데 사실 그 치유라는 것, 치료라는 것 자체에 뭐 이렇게 달리 분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병원에 가면 약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수술을 통해서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마음, 정신에 대한 거거든요. 네네. 모든 병의 근본이 거기에서 오는데 그거를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떤 뭐 깊은 병 내지는 그런 것들로부터 사전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방어하는 작용을 아마 할리라고 봐요. 그러면 이거 아까 선생님이 타주신 커피인데 잘 마시겠습니다. 아까 네. 이 수동으로 이렇게 왠지 일상의 소소한 이런 아름다움과 재미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. 아까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아까 이렇게
커피 빈을 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, 에너지가 아주 근사하고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작가님의 에너지는 그런 소소한 재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시니까 남들한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고 포토테라피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혹시 이런 사진이란 장르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고 어떻게 이런 쪽으로 오시게 됐는지?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게 이제 사진의 계기였고 사진 예전엔 필름 시대였죠. 네네. 필름을 찍어서 바로 사진관에서 인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. 네. 그래서 거기 사진관에 있는 카메라를 빌려서 야경 사진도 찍으러 가기도 하고 친구들 사진도 찍기도 하면서 네네.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즐겁고 설레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그렇죠. 내가 원래는 과는 그 사진학과가 아니었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, 근데 네.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나중에 대학교 3, 4년 때 이제 직장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네네. 기준이 있었어요.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무엇인가를 딱 놓고 생각했을 때 사진을 찍을 때였거든요. 그리고 직업을 과감하게 사진 쪽으로 택하게 된 계기였죠. 원래 학과는 어떤 학과예요? 전자공학과. 전자공학과요? 네. 전혀 다른 쪽이. 전자공학과 4년 동안 전공 같은 경우는 3시간이죠. 네. 3시간을 칠판이 아니라 벽을 마주대하는 기분으로 보냈죠. 그래서 제가 웬만한 그 시간에 대한 인내는 웬만한 사람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. 그렇겠네요, 진짜. 3시간을 연장 벽만 보고 있다. 이거는 거의 정신병이 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걸 이겨냈어요. 아유, 대단하십니다, 형이. 어떻게 4년 동안도 어떻게. 그래서 벽 보고 한 3시간은 그냥 있을 수 있어요. 무건 수행이네, 완전히. 수행이죠, 수행. 대학생활 동안 그 네. 4년 동안을 전공 시간 3시간 동안을 벽을 보고 있었다는 거. 그거는 대단한 수행이죠. 진짜 대단하네요. 그러면은 지금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나한테 안 맞는 수많은 무거운 수행 대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. 사실 우리가 대학교의 학과에 대한 부분은 그 학과를 나왔다 해서 100% 다 그 일을 하지 않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갔을 때 잘 전공을 택해서 거기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면은 훨씬 좋겠지만 아니라고 했을 때 굳이 나하고 맞지 않는 직업 쪽으로 가서 어떤 뭐 급여가 많다, 뭐 내지 조건이 좋다라 해서 거기에서 내가 아닌 나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, 인기가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사진을 택했을 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대학교 나와서 사진을 하냐? 뭐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 진짜? 사람도 있었어요. 그때는 또 사진에 대한 이런 게 좀. 아무래도 지금처럼 그 인정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죠. 근데 저는 그걸 과감하게 택했던 것이 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하나의 계획이라고 봐요. 제가 듣기로는 그 신혼집에 거의 필적할 만한 사진 장비를 가지고 계셨다고, 신혼 초에. 신혼? 네네. 그거는 이제 옛날에 아픔을 얘기하자면 결혼식 한 열을 남겨놓고 카메라 장비가 한 2천만 원어치 했는데 그걸 다 도둑 맞았어요.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잃어버린 거죠. 그건 큰 아픔이었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다락방 3층에 조그마한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남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고 문을 잡고 울었어요. 내가 사진가인데 내가 신혼여행 갈 카메라가 없다라고 해서 울었어요. 진짜 울었어.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픈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아요. 어떤 사람도 뭐 물건도 안 잊어버렸죠. 그래서 지금 와이프를 안 잊어버리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잖아요. 아니, 왜 갑작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냐면 그때 그 처음에 만나 뵀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픔이 되게 느껴졌어요. 근데 그 보통 상식적으로 신혼집보다 더
좀 필적할 만한 그런 카메라 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내분이 그거를 어떻게 잘 받아주셨는지 아니면은 좀 집을 넓히자 카메라가 뭐 왜 그렇게 비싸야 되냐 이런 그런 건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할 때 네. 3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았어요. 네네네. 근데 그날 잊어버리게 된 게 참 아이러니하죠. 네.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부모님이 대주셨는데 네네.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러 가는 그 상황에 도둑이 들어와서 2천만 원씩 카메라를 가져간 거예요. 나는 카메라를 2천만 원을 집을 전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하러 가는 그 과정에 2천만 원어치 카메라를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간 거죠. 그러니까 그때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이루 말았었고 그래서 결혼식을 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네.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. 네. 축의금 들은 그 명단을 저한테 주고 네네. 야 너 너한테 들은 축의금 있지? 네. 그거 밑줄 그어서 더하기 한 다음에 가져가.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이제 결혼식장 빌리고 뭐 네네네. 의식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네. 들은 것도 부모님이 이제 관리를 해서 그날 네. 쓰는 비용에 보태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때 줄을 그어서 플러스를 시켰는데 500만 원 들어왔더라고. 아. 그래서 500만 원 받아갖고 와서 네. 카메라를 일단 사가지고 이제 다시 그 스튜디오에서 사진가로서의 어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고 그 카메라를 사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왔죠. 참 대단하십니다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. 2천만 원짜리 장비를 잊어버리고 500만 원으로 이제 품격을 다시 회복하셨는데 그래도 처음에 그 보통 사진사들은 장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어떻게 갭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셨나요? 이제 계속 다시 처음에 기본 장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거죠. 계속 그러면 사고 필요한 거 더 구비하고. 근데 사람은 보면 네.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.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파도처럼 네. 파도가 우리나라를 보면 동해안의 파도는 높아요. 동해안. 서해안은 잔잔하죠. 네네네. 근데 사실은 파도가 밑에까지 깊이 들어간 파도가 높아요. 무슨 얘기냐, 그만큼 어려운 것을 강요하고 힘겨운 만큼 네네. 더 굉장히 그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들과 어떤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의 일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제가 우리 홍 대표님도 굉장히 예. 뭐 저쪽 태평양 넓은 바다에 그 네. 파도처럼 아주 뭐 깊이 빠졌다가 저 쯔남이었죠.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. 젊어서 고생은 사선다 했잖아요. 근데 일부러 살 수는 없지만 네.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으로 볼 필요 없거든요. 네네. 이런 것이 있었다,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잖아. 그렇죠. 근데 너무 밍밍하게 살고 그냥 뭐 부모들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난 그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. 부럽지가 않아.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갔을 때 그 삶이 행복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거지 결코 누가 도움을 줘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매력 없어요. 삶에서. 선생님의 그 제일 그 파도의 굴곡 중에 제일 하단부에 있는 그런 혹시 굴곡이 있을까요? 혹시? 이게 참 사진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인데 예식장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네네. 그 예식장 사장이 굉장히 기질이 안 좋은 사람. 그래서 저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안 준다라고 얘기하고 저한테 오더도 주지 않는 이 어떤 방송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네요. 양아치. 그렇죠. 양아치죠.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대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. 안 하면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휘어잡으려는 그런 사람들. 네. 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. 네. 그 당시 그래서 법정 투쟁을 했고 그리고 대기업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법정 투쟁했고 네. 그 다음에 어떤 업계 했는데 뭐 소액이었지만 그걸 돈을 안 준다 해서 소액 재판을 하고 아마 제 나이 지금은 46이지만 39살에 법정 그러니까 서초구 예. 법원에 엄청 많이 다녔죠. 그때 뭐 어떤 좌절감이라는 얘기로 말할 수 없었고 세상을 굉장히 세상에 서운했죠. 부정적으로 좀.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네. 이런 아픔을 주는가.
근데 그 당시에 저작권으로 법정 투쟁하면서 저는 저작권 학교도 다녔고 네. 저작권에 대한 걸 가지고 내가 그쪽 상대편에서는 변호사가 나왔지만 나는 내가 직접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작권 개념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어요. 아, 그런 거. 그 다음에 뭐 예식장에 돈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은 끝까지 해서 돈을 다 받았지만 네. 내가 힘이 없는 어떤 그 재정적으로 강한 사람이 나를 푸시하고 덤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의연하게 대적할 수 있는 당당함 이런 것들이 최고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당당할 수 있는 그거는 그때 거기서 줬어요. 아,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양아치라는 그 사람한테도 지금 고마워요. 심지어는. 네, 그리고 대기업의 그 사람이 내 걸 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내가 법정에 가서 논리적으로 내가 내 어떤 자존감 그리고 내 가치 네. 내 작품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. 그러니까 보통 변호를 한다고 하는데 표현이 자존감을 찾는다. 그러니까 네. 좀 더 차원이 틀린 거였네요. 그러니까 법정 투쟁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 나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네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. 중간에 중재가 와서 비용을 준다고 했는데도 저는 받지 않고 끝까지 그 결론을 내려달라고 얘기했고 뭐 네.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법정 쪽은 안 가는 게 좋고 지금은 누가 덤비면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중간에서 타협을 겁니다. 이제 갈 필요 없어요. 너무 힘들었다고. 왜 그러냐면 그걸 함으로써 부정적인 행위를 방어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긍정적으로 재밌는 일을 하는 거에 에너지가 그걸로 소모되니까. 차라리 그 시간에. 지금 내가 재밌는 일 얼마나 많은데. 그렇죠. 그걸 하면 되는 거죠.